전남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뒤 보건학 석사에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은경 씨는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리거나 대학 교수를 직장으로 택했다며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지만 공직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은경 씨는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았는데요.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은경 씨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현장 점검 반장으로 역학조사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공식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서 감염 예방 지침서 수립 등 방대한 양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을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에 보고하는 정도의 자문기관 취급을 했던 것이죠.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했다 보니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만들려 해도 수많은 보고 단계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비전문가들과의 의견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한국은 결국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르스 발생 국가인 사우디를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메르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주변국들과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확진자 수를 합해도 34명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만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정말 끔찍한 결과죠. 결국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은경 씨를 비롯한 질본 고위 공무원들의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긴급 상황임에도 전문가들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이들과의 소통을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질병관리본부가 일을 잘 못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은경 씨는 질병관리본부 최초의 여성 본부장으로 특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은경 본부장의 진짜 영웅이라며 정은경 본부장의 침착함, 정보에 근거한 분석, 솔직한 언급과 일관성이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은경 본부장을 신뢰하게 되었다. 극찬하였습니다. 2년 전 메르스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징계를 했던 인물 정은경 본부장의 이번에는 진짜 영웅이 된 것인데요. 같은 인물이 2년 만에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표 언론 CNN이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CNN은 텔렌스 켈리 영국 버킹엄대 임상생화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번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에게 배워야 한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령탑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보통 1년 걸리는 진단키트 승인을 한국에서는 일주일 만에 끝내 대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데 메르스 때와 이번에 가장 다른 점은 대통령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을 신뢰하고 질본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에 따라 모든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정은경 본부장의 단발머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동그란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여성이 짧은 머리로 바꾼 것은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라면서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수척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자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는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조만간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이제는 독립기관으로서 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참 인기를 끌었던 JTBC의 썰전에 출연했던 이철희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위해 미국에서 핵물리학자로 활동하던 이휘소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비밀 제의를 했고, 이휘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기밀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이휘소 박사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라고요. 이 말을 요약해보면 이휘소는 박정희를 돕기 위해 핵개발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미국 몰래 한국으로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미국이 이휘소를 사망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휘소는 정말로 박정희의 핵개발을 도왔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945년 5월 뉴멕시코에서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오펜하이머, 페레미, 로렌스, 컴프턴 등 4명의 과학자가 열렬히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펜하이머의 결정적인 한마디로 일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핵폭탄은 죽음의 무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무서운 한마디였습니다. 총 3개 원자폭탄 중 한 발은 실험을 위해 리틀보이라는 또 한 발은 히로시마에, 펜맨이라는 마지막 한 발은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끝나게 되죠. 이때 사용된 원자폭탄은 인류의 미래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이후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렸고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경쟁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니 소련이, 소련이 개발하니 중국이, 영국이 개발하니 프랑스가, 인도가 개발하니 파키스탄도 핵폭탄을 개발해버렸던 것이죠. 이 핵폭탄의 투하를 결정한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휘소였습니다. 이휘소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의 좌우명에 나타납니다. 남이 아는 것은 나도 알아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도 몰라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그가 당시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몇 번에 걸쳐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논문을 통해 7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세계 물리학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물리, 화학, 생물을 다 합쳐서 앞으로 몇백 년간은 나올 수 없는 돌연변이였습니다. 그런 돌연변이가 이미 70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의 뒤를 쫓고 있죠.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휘소가 박정희에게 핵개발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이휘소에게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며 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 시절 외교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동원 전 외무장관은 그의 회고록 대통령을 그리며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막는 미국을 두고 박정희는 지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에게는 못 만들게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휘소가 떠올랐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휘소에게 한국을 위해 일해달라며 만약 한국에 온다면 60만 대군 전부를 그의 경호를 위해 쓰겠다는 말까지 직접 전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출간된 월간지 말에 따르면 이휘소는 서울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대통령이 아들에게는 한국 우표를 딸에게는 전통 무용책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분도 전혀 없는 그의 아이들에게 우표와 무용책을 선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휘소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그의 환심을 사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럼 이휘소는 실제로 박정희의 핵개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을까요? 이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휘소는 이용후라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다 석연찮은 죽음을 당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휘소의 가족은 그 소설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설의 내용이 허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죠. 또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면서 이휘소의 제자인 강주상은 평소 핵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특히 독재가 행해지는 개도국에서 핵무기가 개발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박정희를 돕기는커녕 1972년 자신의 독재를 위해 유신헌법을 발표하자 외국인 동료들을 대하기 부끄럽다고 했을 정도로 독재를 증오했으니 박정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유신 독재를 거부했을까요? 1971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던 이휘소는 뜨거운 여름 당시 한국과학원의 정근무 부원장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그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여름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가 오고 가죠.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천재로 인정받는 이휘소는 이미 1968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한국의 과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다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여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한국 정치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대통령 선거 중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었는데 박정희가 승리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고 결국 10월 15일 서울에 위수령이 발동됩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의 비상시국에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민간인 시설에 주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정근모와 여름학교에 대해 편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과학 발전을 돕고는 싶지만 위수령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등의 독재 정치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름학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죠. 행여나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정권과 국민을 떼어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정근모의 설득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77년 6월 자동차 사고로 42세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핵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핵폭탄을 세상 밖으로 꺼낸 오펜하이머와 함께 페르미 연구소에서 연구했다는 사실과 그의 전공이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핵무기 전문가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소립자 물리학의 천재였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그의 두뇌와 노력을 조금만 더 했다면 분명 가능했을 테지만 이위소는 항상 핵무기는 없어져야 한다며 강조하는 비핵화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개도국의 독재 정권에서 가난한 국민을 버려두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비난했으니 박정희의 핵개발을 도와줬을 리 없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그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 전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든 슈퍼스타가 그였고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은 그였고 그의 도움을 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7명이며 현재도 전 세계 많은 물리학자가 이위소라는 산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위소가 핵개발을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